세계 최강대국 미국이 10년 동안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1929년 진짜 일어난 일입니다. 그냥 나라 경제가 통째로 박살났어요.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요. 지금이랑 한국이랑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오늘은 미국에서 벌어진 경제 대공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1920년대 미국으로 가볼게요. 제1차 세계대전이 막 끝났습니다. 유럽은 전쟁터가 돼서 엉망진창이었지만 미국은요? 미국 본토에서는 총알 한 발 안 날아갔거든요. 오히려 전쟁 물자를 팔아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죠. 이제 공장들이 탱크 대신 뭘 만들기 시작했냐면요. 토스터기, 청소기, 냉장고 같은 것들이에요. 얼음 넣는 아이스박스? 그건 구시대 유물이지. 이런 분위기였던 거죠. 뉴욕 하늘에는 마천루들이 미친 듯이 올라갔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크라이슬러 빌딩, 마치 도시 전체가 스테로이드를 맞은 것처럼 수직으로 쭉쭉쭉 뻗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재즈 음악이요. 어디를 가든 재즈가 들렸고 경제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니까 사람들은 진심으로 믿었어요. 이 좋은 시절은 영원히 계속될 거야. 이 시대를 광란의 20년대, 영어로는 로어링 20s라고 부르는데 진짜 딱 그랬습니다. 이 성장의 핵심 엔진 중 하나가 뭐였냐면요. 바로 자동차였어요.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발명했습니다. 예전에는 자동차 한 대 만드는데 12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을 도입하고 나니까요. 90분이면 됐어요. 12시간이 90분으로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인지 아시겠죠? 덕분에 모델 T라는 자동차가 미친 듯이 팔려나갔습니다. 자동차가 많아지니까 도로가 필요해지고 주유소가 필요해지고 석유가 필요해지고 고무 타이어가 필요해지고 철강이 필요해졌죠. 한 산업이 성장하니까 연관된 모든 산업이 같이 끌려 올라간 겁니다. 미국 경제는 그냥 성장한 게 아니라 엔진을 최대로 밟고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화려한 파티에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농민들이에요. 전쟁 중에는 농산물 수요가 엄청났거든요. 유럽이 전쟁터가 되니까 식량 생산이 안 됐고 미국 농민들이 그 빈자리를 채웠죠.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요. 유럽 농업이 다시 살아났고 농산물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농민들은 빚을 내서 새 트랙터를 샀어요. 기계를 들여서 생산성을 높이면 되겠지. 근데 트랙터 덕분에 생산량은 늘었는데 가격은 더 떨어졌어요.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이 더 내려간 거죠. 잠깐.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2025년 한국 지방 상황이랑 비슷하잖아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은 다시 들썩이는데 지방은요? 빈집이 100만 채를 넘어섰어요. 인구는 계속 빠져나가고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전체 시군구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파티는 모두를 위한 게 아니었어요. 1920년대 미국도 2020년대 한국도요. 이 격차가 벌어질 때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걸 역사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1920년대에 미국인들이 발견한 새로운 취미가 뭐였냐면요. 바로 감당 못할 물건 사기였어요. 어떻게요? 바로 할부라는 마법 같은 시스템 덕분이에요. 라디오 사고 싶은데 돈이 없다고요? 괜찮아요. 조금씩 나눠내세요. 자동차요? 당연히 할부로 사세요. 주식? 그것도 할부로 삽시다. 은행들은 심장이 뛰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든 대출을 해줬습니다. 신용조회? 그런 거 없었어요. 2025년 한국이랑 비슷하지 않아요? 물론 신용조회는 합니다만 영끌, 비투, 코로나 때 아파트는 무조건 오른다. 주식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면서 대출받아서 투자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빚낸 사람들이 지금 고금리에 허덕이고 있어요. 2025년 한국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었습니다. GDP 대비 100%가 넘는 수준이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죠. 역사가 100년 만에 다른 대륙에서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섬뜩하죠? 근데 진짜 미친 파티는 월스트리트에서 열리고 있었어요. 주식시장 말이에요. 당시 주식시장은요, 어른들을 위한 디즈니랜드 같았습니다. 누구나 들어올 수 있었고 모두가 즐거웠어요. 적어도 처음에는요. 여기서 마진 대출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100달러짜리 주식을 사고 싶은데 돈이 10달러밖에 없어요. 보통은 못 사지 라고 하겠죠. 근데 당시에는 달랐어요.
10달러만 내세요. 나머지 90달러는 빌려드릴게요. 이게 마진 대출이에요. 10%만 내면 나머지 90%는 빌려서 주식을 살 수 있었던 거죠. 주식이 오르면요. 대박이에요. 10달러 넣어서 200달러 벌 수 있었어요. 근데 주식이 떨어지면요. 그건 나중에 얘기합시다. 이 마진 대출이요. 한국에서는 B2라고 하죠. 2021년에 주식시장 신용융자 잔고가 25조 원을 넘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빚내서 주식 산 사람들 2022년 폭락장에서 반대매매 당하고 많이 힘들어 했어요. 근데 2025년 지금도 여전히 신용융자 잔고가 18조 원대예요. 교훈을 얻었나 싶었는데 또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고 있어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빚으로 하는 투자의 결말은 비슷해요. 그 시절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런 대화가 오갔습니다. 전기회사 주식 사라. 주식으로 돈 좀 벌었어. 근데 형, 아직도 이발소에서 일하잖아요. 몸은 이발사지만 영혼은 재벌이야. 구두다기 소년이 월스트리트 은행가한테 투자 조언을 했고 호텔 배보이가 대부호한테 철도 주식 파시고 연필회사 올인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거 2021년 한국이랑 똑같지 않아요? 주식 카페에서 3전 10만원 간다! 유튜브에서 이 코인 100배 간다! 외치던 거 기억나시죠? 배달기사분이 테슬라 분석하고 대학생이 비트코인 레버리지 투자하던 시절이요. 그리고 2025년 지금은요. AI 관련주, 2차 전지주 열풍이 불면서 또다시 이번엔 다르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유튜브에서 이 종목 10배 간다는 썸네일 여전히 보이죠? 모두가 투자 전문가가 되는 순간 그게 바로 위험 신호라는 걸 역사는 보여주고 있어요. 몇몇 사람들은 위험을 감지했어요. 경제학자 로저 밥슨이 1929년에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조만간 대폭락이 올 겁니다. 월스트리트의 반응이요? 주식을 더 샀어요. 그리고 밥슨한테 이렇게 말했죠. 밖에 나가서 잔디나 만지고 와. 샴페인 파티와 재즈 음악 뒤에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농촌 부채는 계속 쌓여갔고 소비자 부채는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어요. 근데 다들 이렇게 생각했죠. 뭐 어때? 1929년인데 뭐가 잘못될 수 있겠어? 1929년 10월 29일 미국인들은 부자로 잠에서 깼다가 거지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날은 역사에 검은 화요일로 기록됩니다. 주식시장이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10m 다이빙대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완벽한 다이빙을 했습니다. 다우지수가 폭락했어요.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트레이더들은 기절했습니다. 140억 달러의 부가 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2천억 달러가 넘어요. 모노폴리 게임, 돈이 아닙니다. 진짜 집, 진짜 저축, 진짜 학자금, 진짜 희망, 진짜 꿈이 사라진 거예요. 폭락이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먼저 마진콜이 왔어요. 마진콜이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마진 대출 기억나시죠? 10달러 내고 100달러어치 주식 사는 거예요. 주식이 오를 때는 좋았어요. 근데 주식이 폭락하니까요. 브로커들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나머지 90달러 당장 갚으세요. 지금요. 오늘 안으로요. 문제는 투자자들한테 그 돈이 없었다는 거예요. 주식 판 돈으로 갚으려고 해도 주식이 이미 휴지 조각이 됐잖아요. 월요일에 부자였던 사람들이 목요일에는 파산했어요. 그리고 은행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주식시장이 폭락하니까 은행들은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뱅크런이 산불처럼 번졌어요. 뱅크런이 뭐냐면요. 모든 예금자가 동시에 은행에 달려가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행은 예금을 전부 금고에 갖고 있지 않거든요. 대출로 돌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동시에 돈을 찾으러 오면 은행은 줄 돈이 없어요. 군중들이 은행 밖에 몰려들어서 잠긴 문을 두드리며 자기 저축을 달라고 소리쳤습니다. 뱅크런이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죠. 2023년 새마을금고 사태 기억나시죠? 부실 우려가 퍼지면서 하루 만에 수조 원이 빠져나갔어요. 2024년에도 일부 저축은행에서 뱅크런 조짐이 있었고요. 다행히 예금자 보호제도 덕분에 1929년 같은 대참사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때 사람들이 새벽부터 줄 서던 모습
100년 전 미국이랑 똑같았어요. FDIC, 한국으로 치면 예금보험공사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대공황의 교훈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1931년이 되자 음악은 완전히 사라졌어요. 조명은 꺼졌고 파티는 끝났습니다. 실업률이 25%까지 치솟았어요. 일하고 싶어하는 미국인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습니다. 한때 산업의 왕관 보석이었던 디트로이트는 자동차 공장들이 하나씩 문을 닫는 걸 지켜봤습니다. 생산량이 75% 폭락했어요. 한때 미국의 꿈을 조립하던 사람들이 공장 문 밖에 서서 기다렸어요. 뭘 기다리냐고요? 그들도 몰랐습니다. 도시들이 필요의 무게 아래 처졌습니다. 빵 배급줄이 끝없이 시내를 감았어요. 어머니들이 묽은 수프 한 그릇을 받으려고 새벽부터 줄을 섰습니다.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수업 중에 기절한다고 보고했어요. 지루해서가 아니라 배고파서요. 며칠째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였습니다. 자살률이 급증했어요. 결혼율이 폭락했고 출산율이 떨어졌습니다. 미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걸 피하는 주제가 됐어요. 대공황 때 미국의 결혼율과 출산율이 폭락했다고 했잖아요. 2025년 한국 합계 출산율이 0.68명이에요. 또 역대 최저를 경신했죠. 세계에서 유일하게 0명대인 나라예요. 물론 원인이 완전히 같진 않아요. 하지만 경제적 불안정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앗아간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 않나요? 집값은 여전히 높고 취업은 어렵고 결혼하고 아이 낳을 엄두가 안 나는 거죠. 저녁 식사도 보장 못 하는데 누가 결혼과 아이를 꿈꿀 수 있겠어요? 이 말이 1930년대 미국인의 것인지 2025년 한국 청년의 것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그리고 상황이 더 나빠질 수 없을 것 같을 때 하늘이 검어졌습니다. 대평원에서는 수년간의 공격적인 농업이 땅을 벌거벗겼어요. 비가 멈추자 흙이 갈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람이 왔어요. 먼지 폭풍이 심장부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작물들이 매몰됐어요. 가축들이 질식했고요. 집들이 먼지로 가득 찼습니다. 오클라호마, 캔자스, 텍사스 수백만 명이 떠났습니다. 가진 것 전부를 고장난 차에 싣고 서쪽으로 운전했어요. 워싱턴에서 후보 대통령은 중심을 잡으려고 했어요. 자원봉사를 권장하고 적당한 구호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근데 그게 시카고의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거나 세인트루이스의 가족들에게 집을 줄 순 없었어요. 후보는 대규모 연방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어요. 비미국적이라고 했고요. 그의 이름은 고통의 대명사가 됐어요. 후버빌은 고철과 판지로 만든 판자촌, 후버 담요는 온기를 위해 덮는 신문지, 후버 깃발은 안을 뒤집어 내보인 빈 주머니가 되었죠. 1932년 여름, 수천 명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이 워싱턴으로 행진했습니다. 그들은 복무에 대한 보너스를 약속받았었어요. 근데 그들은 지금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수도 밖에 천막촌을 세우고 평화롭게 기다렸어요. 의회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후보도 안 된다고 했고요. 그러고 나서 군대가 왔어요. 체류가스가 발사됐습니다. 캠프가 불탔어요. 정부가 자국의 영웅들에게 무기를 겨눈 거예요. 1933년 3월 프랭클린 델라노 루즈벨트가 취임 연설대에 섰습니다. 수백만 명이 귀를 기울였어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유일한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연설 이상이었습니다. 나라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깊이 숨을 들이신 순간이었어요. 루스벨트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몇 주 안에 낡은 옷을 입은 젊은이들에게 삽과 텐트, 그리고 목적이 주어졌습니다. 민간 자원보존단이 그들을 일하게 했어요. 곧이어 공공사업 진흥국도 따라왔습니다. 수백만 명이 도로, 다리, 학교, 우체국을 짓기 위해 고용됐어요. 한때 빵줄에 섰던 사람들이 이제 비계 위에 서서 강철을 하늘로 들어올렸어요. 기반 시설만 재건한 게 아니에요. 자부심을 재건했습니다. 테네시밸리에서 루스벨트는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댐들이 올라갔어요. 전등이 켜졌고요. 어둠 속에 살던 마을 전체가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생명이 꿈틀거렸습니다. GDP가 올랐어요. 실업률이 내려가기 시작했고요. 사람들이 다시 미래를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루스벨트는 일자리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기계 자체를 고치고 싶었습니다. 대공황 이후 미국은 SEC와 FDIC를 만들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 했어요. 증권거래위원회 SEC는 월스트리트가 월스트리트 짓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연방예금보험공사 FDIC는 여러분 돈이 다시 사라지는 걸 막기 위해, 사회보장제도는 노후 안전망을 위해. 은행들이 다시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사람들이 공황에 빠져 모든 걸 인출하러 뛰어들어온 게 아니에요. 조용히 희망을 품고 예금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 1997년 IMF 이후 금융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혁했죠. 예금보험공사 강화, 금융감독원 설립, BIS 비율 주제 도입. 근데 2025년 지금 어때요? PF 부실, 건설사 위기, 저축은행 불안, 또다시 금융 시스템에 균열이 생기고 있어요. 위기 때마다 규제를 강화했다가 시간이 지나면 완화하고 또 문제가 생기고, 이번엔 다르다는 말, 가장 위험한 내 단어라고 하잖아요. 도시들이 다시 활기를 띠었어요. 식당들이 다시 문을 열었고요. 라디오에서 스윙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대공황 한복판에서도 미국인들은 여전히 꿈을 꿨습니다. 어쩌면 그 어느 때보다 더요. 대공황은 축제와 함께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과 함께 끝났어요. 물집 잡힌 손과 지친 등과 함께요. 법률과 희망과 함께요. 무너졌던 나라가 조각조각 다시 일어서기로 선택하면서요. 여러분, 대공황을 공부하면서 느끼신 거 있으세요? 이거 한국 얘기 아니야? 1920년대 미국과 2020년대 한국, 100년의 시간차와 태평양만큼의 거리가 있지만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점이 많아요. 부동산과 주식의 광적인 상승, 영끌, 비트로 대표되는 레버리지 투자, 모두가 투자 전문가가 된 시대. 그리고 이번엔 다르다는 맹목적 믿음. 4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 과도한 낙관주의는 위험합니다.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아파트는 절대 안 떨어진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1920년대 미국인들도 똑같이 말했어요. 둘째, 빚은 양날의 검입니다. 적당한 부채는 성장의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한 부채는 재앙의 씨앗이 됩니다. 2025년 한국 가계부채가 1,900조 원을 넘었어요. GDP의 100%가 넘는 수준이죠. 1920년대 미국처럼 작은 충격에도 연쇄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예요. 셋째, 모두가 투자할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이발사가 주식 팁을 주던 1929년, 유튜버가 코인을 추천하던 2021년, 그리고 AI주에 열광하는 2025년, 패턴이 보이시나요? 넷째, 위기는 결국 옵니다. 하지만 끝도 옵니다. 대공황도 끝났고 IMF도 끝났어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되느냐예요.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뭘까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100년 전 미국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투자 결정, 대출 결정에 조금이라도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번엔 진짜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요, 1929년 미국인들도 똑같이 말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학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